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가 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6,750선 포인트까지 갔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목요일 시장이긴 한데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또 시장이죠. 이 코스닥 시장은 최근 흐름을 보면은 하루 올랐다가 하루 쉬고 하루 올랐다가 하루 쉬는 그런 연장선 그런 느낌을 받고요. 전반적인 섹터에서는 역시나 전선과 전력, 설비주 강하고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섹터도 연이어 좋은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왔잖아요. 브리핑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을 57조 이상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정 실적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이거 딱 보니까 반도체 메모리가 다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게 DS라고 해서 반도체 사업부가 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이 이제 확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반도체가 53조 7천억 원을 해줬으니 비중으로 따지면 94%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메모리가 다 해줬다라는 얘기가 이제 절로 나오는 거고요.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관련 제품, 고수익 가치 제품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을 도출할 수 있었고 메모리가 다 했다라는 부분에서도 보면 HBM4, 소캠2 양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시스테온 칩 판매 잘 됐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잘 되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 해줬다 94%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그 외에 사업부입니다. 일단 디바이스 경험이라고 해서 여기에 TV 가전 그리고 모바일 쪽 있는데 3조 원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모바일 경험 요쪽,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 2조 8천억 원 됐는데 1년 사이에 한 35% 감익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TV 가전 쪽은 2천억 원 흑자에 이제 불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다른 섹터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에서 환율 상승도 도움이 됐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그 규모 역시 1조 8천억 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그리고 주당 분기 배당 이런 부분으로 써놨고 총 2조 4,530억 원 정도 규모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까지 리포트 이렇게 쭉 보면요. 투자 의견 흔들리지 않고 목표 주가 오르고 있고 최근 흐름 보면은 상단이 KB증권인데 36만 원 유지였고 한국투자증권 33만 원 정도 유지였으니까 이 밴드들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잘 나와준다면 시장이 또 지수도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날 텐데요. 오늘 그 뉴욕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거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 AI 시대에는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는 기업들만 생존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알파벳이 이 4개의 M7 종목 4개 중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7% 뛰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은 지출을 하는데 AI 수익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가장 실질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63%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2년 이후에 최고 어떻게 보면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이 부분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거, 이런 단위단에서 올렸다라는 거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AI 수익화에 대한 선순환 효과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AI 그리고 클라우드의 수익성을 견조하게 보여줘서 이것도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데 클라우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입니다.
40% 성장을 기록한 흐름들이 있고요. 연매출 AI로 봤을 때도 123% 성장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존 역시 아마존 웹사이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8% 성장하면서 15분기 최고 성장률을 기록해서 이 세 개의 종목이 이런 부분에서 같은 맥락에서 잘 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EPS 컨센서스 대폭 상향 흐름들이 이쪽에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메타는 알파벳과 완전 거꾸로 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6%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뭐 이익과 매출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자본 지출 비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겉은 좀 화려하거든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고민이 많구나라는 걸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고요. 연간 자본 지출이 상향 조정했는데 이걸 보고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있는데 이걸 또 인식하면서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었고 시간의 주가에서는 알파벳이 뛰었고 하지만 자본 지출 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메타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좀 내실은 안 좋지 않은가라는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 좀 확연히 갈리는데요. 어쨌든 AI 이제 수익화를 잘 보여주고 자본 지출에 대한 정당성을 파악하는 기업은 그래도 앞으로 잘 가겠구나라는 희망적인 단서를 줬던 날 굉장히 중요한 새벽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걸 이어서 우리 시장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관찰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적으로 증명하는 시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 종목별 흐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한 6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장 초반 개장과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최고점을 다시금 써냈습니다. 빅테크들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이 안에서 클라우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이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강세가 장 초반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하락으로 되돌아섰는데요. 일단 내일부터 연휴를 앞두고 3일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일제히 반도체 투톱이 올라주면서 코스피가 신고가를 재차 경신해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작 전에 이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 안에서 반도체, DS 부문만 영업이익이 5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가 전체 영업이익의 80%,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웃돈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파업 이슈 때문일까요? 삼성전자 주가에 힘이 빠지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0.3%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힘이 좀 빠졌습니다. 0.7%가량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보다 SK스퀘어 쪽으로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SK스퀘어가 시가총액 5위권으로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차근차근 시총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나 증권가에서도 SK스퀘어, SK하이닉스 지분가치 재평가로 다시 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의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최근 들어 주가가 연일 신고가 써내고 있고요. 오늘도 2%가량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주목해 보실 점은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어제 블룸에너지의 호실적과 함께 신재생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3개 분기 만에 전 부문이 흑자 달성에 전환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태양광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늘 한화솔루션 9%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모든 부분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늘 신고가 새로 써내고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해 보셔야겠죠. 어제 블룸에너지의 3천억가량의 공급 계약 소식 전한 LS 일렉트릭. 오늘도 연일 상승 탄력 이어갑니다. 1% 넘게 상승 중인데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점이 체크되고 있고요. 전력기기 3사 가운데 LS 일렉트릭만 좀 빨간불 강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좀 대원전선과 대한전선 같은 전선 관련된 종목으로는 매수가 쏠리고 있지만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 안에서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실적을 발표했는데 적자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삼성 SDI 적자폭이 축소된 것과 반대되는 흐름인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전기차 판매량 둔화로 인해서 적자폭이 확대됐고요. 이에 따라 오늘 2%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장 초반 상승세를 반납하고 0.7%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70만 원 선 넘어서면서 그래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2%, 1% 각각 밀립니다. 최근 들어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지만 오늘은 현대차보다 LG전자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후발주자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또 자사주 추가 소각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했지만 일단 주가는 2%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이 버텨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젠슨황 CEO의 장녀인 메디슨 황이 두산 로보틱스를 찾아서 피지컬 AI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나우 로보틱스는 한양 로보틱스와의 흡수 합병 계획을 밝히기도 하면서 장 초반 두 자릿수 급등세를 가져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로봇주들 관심이 좀 강하게 붙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6%가량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SPG 같은 부품단도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좀 빠집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했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16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좀 2%가량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의 투심이 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없어진 상황인데 FOMC에서 매파적인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간밤 있었던 FOMC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재차 좀 강조가 됐고 이에 따라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제약바이오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솔리드는 9% 넘게 상승 중인데 2차 전지 소재단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시세 괜찮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빨간불 켜내면서 움직였던 국내 장이 조금 변동성 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8%가량 하락한 6,67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6,700선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6,75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는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1,207선으로 1,200선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오늘 코스피 200도 좀 힘이 빠집니다. 반도체 투톱에 힘이 좀 빠지고 있고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2% 넘게 밀리면서 오늘 코스피 200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일제히 좀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됩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환율은 급등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붙었는데 오늘도 장 후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안에 3천억가량의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팔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개인은 방향성 탐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이어지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 안에 3천억가량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까지 외인의 순매수가 지속될 수 있을지를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순매도 기조를 펼쳤던 외국인이 오늘 다시 코스피 시장을 사들이고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런 흐름 이어질지 눈여겨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에코프로비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증권사의 목표가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14% 올려잡았는데요. 판매량이 잘 될 거라고 하면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실적 전망치를 좀 상향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판매량 기준으로는 올해 9%, 그리고 내년 8%, 후년에 4% 조정하는 흐름들, 상향 조정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가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의 핵심 양극재 벤더가 바로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매출의 70% 비중을 차지하니까 핵심 벤더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유럽 쪽에서 긍정적이죠. 전기차 판매 아이오닉 3를 비롯해서 EV2 그리고 아우디, 벤츠, BMW 이런 부분에서 판매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원통형 배터리라고 해서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배터리 백업 유닛이라고 해서 비상 전원 이렇게 켜주는 비상 배터리 이런 느낌인데요.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전동 공구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쪽에 수요 회복으로 인한 긍정적인 매출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8만 원을 올렸는데 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헝가리 공장을 주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5월부터 이게 양산이 본격화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연 5만 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기차가 약 50만 대를 확보할 수 있는 생산 캐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헝가리 공장 양산 본격화에 대한 실적, 모멘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만 봤을 때 약 1만 톤 수준 이런 부분으로 출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돈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벌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서 이 부분도 함께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증권사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올려서 25만 7천 원. 그러니까 앞서 28만 원이 최상단이고요. 이거 한 평균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에코프로비엠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3개월간 주가가 굉장히 플랫하게 갔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이 플랫한 주가 수익률을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유를 찾은 게 여타 셀 메이커들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기준 차이 이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률이 좀 달랐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기존 다른 여타 경쟁사의 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2028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현재 주가를 매기는 흐름들이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2030년까지 가서 그 실적에 대한 주가 상승률을 논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은 2028년을 봤는데 2030년까지 시계열을 늘려서 주가 상승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실적 이런 부분이 선반영돼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가 상승률에는 정체를 빚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이유를 언급했는데 바로 여타 다른 정책적인 흐름들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걸 유럽 시장에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유럽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도출이 되면서 유럽 내에 양극재에 대한 공장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증설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2030년 캐파 상향 가능성도 더 내비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 대비 약 2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쪽에서 바라봤거든요. 하나증권의 메시지 잘 보면서 앞으로 주가가 밋밋했지만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여러분도 잘 타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한 매체에서 UBS에 대한 관련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리포트를 써냈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이번 주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튀는 흐름들이 있는데 항상 리튬 관련주도 같이 뛰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UBS에서 리튬 가격 앞으로 좀 대폭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전망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탄산 리튬 가격으로 보면 올해 3만 달러에서 내년 4만 달러 이상 올라가는 흐름들인데
기존 대비해서 47% 정도 증가하는 상향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이 전방위적인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걸 세 가지 축으로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ESS 되겠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AI 전력 수요 이런 부분 잘 아시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전력 설비주는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되면서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이란과 또 미국의 전쟁이 터진 이후에 더욱더 이런 관심이 증폭됐다라는 부분에서도 ESS는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글로벌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쪽, 지속적으로 유럽 시장은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하반기에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 트럭 전동화 확산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더라고요. 아마 중국 매체에서 UBS를 활용해서 기사를 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배터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리튬 가격 급등에 대한 현상들 이런 부분 투자 전략에 서려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튬 가격은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임은 확실합니다. 자, 대덕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인데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통 최근에 보면은 목표 주가 올라는 이유가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고 이익 곧도 크게 다름 없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아서 나타났고요. 여기 굉장히 전략을 잘 쓴 게 저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부분은 확 줄였고 하나를 팔더라도 돈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그게 앞으로 이제 반영이 더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1분기에서도 효과가 좀 나타났고요. 고마진 비메모리 쪽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또 실적이 잘 나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FC BGA는 최근 많이 언급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판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고성능 반도체 프리미엄 기판 이런 쪽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칩 물량도 늘어나고 또 면적 큰 거 이런 부분도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가동률이 높아지고 연말에 또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앞으로 이 FC BGA 고성능 반도체용 프리미엄 기판 같은 경우에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단 있어서 첫 번째 모멘텀은 이쪽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메인 회로 기판입니다. 이걸 보시면 뭐 캐파 증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항공우주 매출에 따른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주 항공 이쪽으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판 가격이 인상된 것이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또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분기는 이렇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캐파는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증설 매출 확대는 27년 말에 진행될 거라고 했고 그리고 LPDDR이나 DDR5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수익 제품 이런 부분에 비중이 커지면서 이 전략들 지금 있잖아요. 저수익 메모리를 줄이고 고수익 이런 부분을 늘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긍정적이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좀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대신증권입니다. 목표 주가 15만 6천 원까지 올려잡았는데 밴드 최상단 부분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20% 올렸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많이 언급이 됐죠. 가스터빈도 굉장히 중요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게 판매량 전망치가 12기에서 16기로 늘어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반영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한국형 원전에 대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35년까지 증설 36년까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고 미국 공기업 쪽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승인이 나면서 원전 증설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뉴스케일 생각이 나시죠? 그 프로젝트 작업도 착수해서
하라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먹을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한국전력이나 한수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원전 프로젝트 건설 참여뿐만 아니라 한국형 원전에 대한 미국 진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더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갈 텐데 그런 가능성에 대한 여부도 앞으로 뉴스 굉장히 철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4% 1년 사이에 성장을 했고 자회사 쪽 괜찮게 했더라고요. 뭐 두산 밥캣 이런 부분도 괜찮았는데 근데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아울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파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 화장품주들 개별적으로 잘 보시면서 재평가를 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실적 나왔죠. 목표가는 18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했고 글로벌 브랜드나 채널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구권 수출 확대 모멘텀 괜찮고요. 1분기 영업이익 봤을 때 자회사 코스알엑스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일정 부분 현재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주, 유럽 성장하고 중국 쪽은 약간 부진하면서 차별화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2분기 매출 성장은 지속적이라서 매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점차적으로 소폭이지만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마켓나우 2부 바로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화장품, K 화장품주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알짜 전략들도 함께 잘 찾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머니코드는 오늘 아모레퍼시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치 쳤고 지금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시장 또 다음 주 5월장을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나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마지막 FOMC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립금리에 가깝다고 해서 일단 금리를 동결로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게 노출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 이 새로 연준 의장이 되는 분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되고 있고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부분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인공지능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국제 유가가 시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AI는 미래 성장성을 위한 투자라면 국제 유가는 지금 당장 기업의 실적을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AI 관련해서 젠스랑 엔비디아 CEO 따님이 이제 메디슨 황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본사도 방문하시고 두산 로보틱스도 방문하고 오늘은 삼성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AI와 피지컬 AI 관련된 협력하는 이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들 간의 협력 그리고 또 어제 방문했던 LG전자나 두산 로보틱스 모두 주가가 좀 괜찮게 평가받고 있는데 세계 최대의 기업이자 AI 관련된 이 AI 가속기를 만드는 이 엔비디아와 우리 한국 기업의 협업에 대해서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주들도 AI의 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한미 반도체, 한화 비전,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 미코 같은 HBM 제조와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AI 관련해서는 HBM 반도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대거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는 오른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쪽에서 차익 시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손바뀜이 돼야 5월 달장에서 다시 2차 전지들이 2차 상승을 갈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스타트선에 서 있다는 걸 이 1분기 실적을 갖고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이 1분기 실적에서 나름대로 전기차 캐지면서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파란불을 켜는 건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걸 한 방에 잡으면 안 됩니다.
항상 분할해서 하락하는 것은 하락이 땅에 꽂혀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통신 장비주들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도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또 강한 매수를 보였고 또 AI와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 자율주행도 결국은 AI가 이 피지컬 AI의 한 방편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주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유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주가도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시장에서 돈이 모이고 있는 그런 산업을 보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하반기까지 길게 보시면 2차 전지와 로봇주 또 자율주행 같은 이런 AI 관련된 기술이 발현이 되는 이런 쪽에 괜찮은 종목들을 잘 찾아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으신다면 하반기까지 수익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장세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반기 수익률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바라보시나요? 네, 네. 일단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고유가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은 5만 원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20만 원대까지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몇 개월 만에 한 400% 주가가 오른 상태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 고유가와 이 태양광 같은 이런 쪽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서 고유가가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우리 국내에서 내수 시장에서 관련된 이 내수 매출이 가장 큰 약 70% 정도 내수 매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간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던 하나솔루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유상증자 규모를 좀 줄여서 이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상증자가 성공할 경우 하나솔루션은 확실하게 이 부채 비율이 많이 낮아지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변화되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 관련된 종목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실적들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가신 걸 보였을 겁니다. 하나솔루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하나솔루션의 이 솔라 허브가 이제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들이 퇴출된 그 시장을 하나솔루션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하면 수익성도 개선되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하나솔루션을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네, 유상증자 리스크는 있었지만 앞으로 이를 발판으로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 장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 앞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사실 이란 전쟁 리스크 터질 쯤에서 화장품주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 곳곳에서 많이 들렸거든요. 그리고 리스크 딱 터지고 나서도 견조한 상승률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괜찮은 기업에 대해서 K-뷰티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연준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통 의장 임기가 끝나면 이사직도 내려놓는 게 관례지만 파월은 2028년까지 이사로 남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다. 이유는 단 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최근 검찰이 연준 공사비를 빌미로 파월을 수사하려다 중단했는데 파월은 이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전례 없는 법적 공세로 규정했다. 정치적 공격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는 연준을 떠나지 않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계획이 완전히 꼬였다. 파월이 나가야 빈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데 파월이 알박기에 들어가면서 지명권을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파월은 후임인 워시 의장의 역할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외풍으로부터 연준을 지키기 위한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113년 연준 역사상 유례없는 의장의 이사 잔류 사태, 미국 경제의 독립성을 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중동 여파가 있었지만 그래도 화장품 섹터는 괜찮았거든요. K뷰티 기업 분석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중동 리스크 터질 때쯤 그 전후에서 이제 화장품 막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딱 터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도 좀 견조하게 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일단 K 뷰티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네. 수출 데이터를 잘 보시면은 네. 그 1월, 2월, 3월 그다음에 이제 합산해가지고 올해 26년도 1분기 그 수출 데이터 보시면은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거의 역대 뭐 최대 규모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데이터상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K뷰티 수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저는 그 안에서 어떤 그 지역의 좀 변화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는 항상 화장품 얘기할 때 이제 중국과 이렇게 연관해서 많이 맞아요. 이야기했지만 예, 예. 25년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출 물량으로 볼 때 미국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그 지역이 미국이 이제 더 중요한 시장이 된 겁니다. 한한령 막 이런 게 걸리면서도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중국의 내수에 있는 브랜드들도 사실은 제품력이 좀 많이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약간 경쟁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우리는 이제 그걸 타개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시장인 미국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그 리테일러 시장을 보시면은 매대라고 하죠. 그런 중심으로 한국산 그 화장품을 좀 많이 계속 깔아주는 모습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매 이런 것들이 좀 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미국 쪽에서 원체 일반 소비자분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수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상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 역시 지금 어떤 비중 자체는 좀 줄고 있고 국가로 볼 때도 비중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 국가로 볼 때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중요한 시장이라서 중국도 여전히 지금 개별 기업단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 기업들은 중국이 매우 중요한데 각 개별 기업으로 봐도 수출 물량이 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3위는 지금 일본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 중동,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도 계속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K뷰티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수출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최대 시장 미국은 뭐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따라잡잖아요. 예, 그래도 여전히 유의미한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유럽과 중동 이렇게 신흥 시장에서도 이제 잘 발을 뻗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어떤 걸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예. 유럽 쪽은 제가 탐방 가서 이제 들은 얘기지만 네. 유럽 내에서도 브랜드가 있고 자체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유럽 내에서 만들어서 판매도 되는데요. 네. 요새는 그 화장품 내에서의 트렌드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게 인기랍니다. 그래서 네, K뷰티. 같은 브랜드인데 네. 유럽 내에 생산하는 게 아니고 굳이 한국에 와서 생산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찍혀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ODM 업체가 잘 된 이유가 있네요. 네, 예. 그게 요새 나름의 좀 트렌드 인기랍니다. 예. 그래서 동일 제품입니다, 사실은. 동일 제품인데 동일 브랜드고 굳이 어디서 만들었어 했을 때 한국산 요거를 예. 가장 강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예전에 그게 이제 유럽, 프랑스 이런 거 찍히면 많이 샀듯이 그렇죠. 약간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네, 우리나라. 바뀌었죠. 예. 그래서 지금 유럽도 보시면은 영국, 네덜란드, 독일은 지금 수출 데이터상 세 자릿수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폭발적으로 유럽 쪽에서
수출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동은 지금 보니까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역시나 제품을 많이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도 인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최대 시장이건 신흥 시장이건 다 잘 팔리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혀야지 산다고 하니까 이 입소문이 그만큼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화장품주들 하나하나씩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앞서도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재평가의 시간이 오나 이렇게 좀 기대감이 일정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APR은 뭐 워낙 뭐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의 화장품주들의 실적 포인트. 일단 제가 바라보는 이제 관점인데요. 네. 물론 섹터 이슈도 있겠지만 화장품주들이 대체 실적이 이제 좋을 거다라고 예상은 됐는데 시장에서는 관심도 자체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뭐 반도체나 전력기기, 맞아요. 이제 예. IT 쪽에 최근에 지금 많이 그 관심도가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장품이 주목을 많이 못 받았다가 그 4월 제가 느끼는 거지만 중순 이후로부터 갑자기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좀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소리들이 좀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게 요새 그 잘 나온 쪽에서는 더 좋아지면은 목표 주가를 대거 올리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목표 주가를 거의 유지하는 네, 쪽 의견이 유지. 굉장히 많고, 네, 네. 지금 목표 주가 증권 상단이 거의 비슷한데 한 18만 원 전후로 해서 거의 비슷한 눈높이를 지금 네, 지시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전과 다른 거는 실적이 좋아지면은 목표 주가에서 올려줘야 돼요. 네. 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약 APR은 차별화되는 건가요? 그럼? 네네네. 그래서 APR은 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APR은 물론 지금 실적 기대치는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된 상태예요. 아마 나오고 나면 차익실현이 어떻게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여튼 APR은 그래도 계속 시장에서 눈높이를 높여주는 분위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은 애널리스트분들 커버하신 분들이 약간 공무원 느낌으로 그냥 평이하게 좀 쓰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톤이라는 표를 쓰잖아요. 약간 톤이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제 일정하게 유지된 느낌이에요. 그 말들은 사실 의견상 매수나 이런 의견이 나오긴 하지만 약간은 매수보다 관망 정도의 느낌으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되려 이제 최근에 좀 톡톡 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ODM 쪽은 그래도 조금 매수를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ODM, OEM 업체, 제조 쪽은 여전히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많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섹터에서도 그 세부 섹터별로 뭐 이게 제조 쪽이냐, 브랜드사냐, 뭐 소재냐, 뭐 용기냐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아요. 조금 개별 기업별로 보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침에 국내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거의 뭐 100개에서 200개 정도 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정리해서 방송을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연구 데이터도 갖고 오시는데, 그러니까 목표 주가 상향 이런 거를 눈여겨 보셔야지 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평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관찰 포인트로 적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K 뷰티 뭘 봐야 되는지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이랬고 그 기업을 좀 찾아드리는 게 이재명 대표님의 역할일 텐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케어 있고 색조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또 AI 뭐 의료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망 기업 이렇게 좀 나눠서 볼 텐데 어떤 섹터로 나눠서 구분 지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예. 제가 종목을 좀 3개 말씀드릴 건데, 요 3개 종목은 제가 이제 3월 달에 다 탐방을 다녀왔던 기업이고요. 셋 다 직접 갔다 네네, 오셨어요? 갔다 왔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요 3개 간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가 지금 올라갈 시점 됐는데 네. 주가들이 안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안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금씩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보면 딱 좋을 그런 느낌? 지금도 예. 많이 올라왔는데요. 더 갈 가능성이 있고요. 우선 선주뷰티 사이언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쪽은 화장품 세부 섹터로 볼 때는 소재에 가깝습니다. 소재. 우리가 선케어도 선크림이라는 표현을 예, 많이 쓰는데요. 동사의 소재가 중국, 그다음에 유럽, 미국, 동남아 전 세계 그 수출로 볼 때 한 80%가 다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수출 데이터 잘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선주뷰티 사이언스가 당연히 실적이 올해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그 공급하는 소재들이 대체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레알, 에스티 로더나 뭐 샤넬. 국내에서는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브랜드사들의 소재를 좀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가 올해 최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숫자로는 올해 매출이 한 1,000억 원, 영업이익도 한 100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이익이 많이 나는 만큼 그 배당 성향도 높일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익을 좀 확실하게 내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사가 작년에 그 사 공장 이제 준공식을 했는데 그 충남 서천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OEM 사업을 하고요. 미국 쪽은 선크림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곳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역시나 이런 소재라든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선지비 사이언스가 대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가 혹시 최대 시장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 예. 수출 국가로 볼 때는 네. 아직까지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이 예, 일단 그리고 네. 이태리. 이태리에는 또 현지 법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그다음 올해 좀 눈여겨보는 게 동남아 지역인데 지금 동남아 그 브랜드사나 이런 네. 쪽에서 찾아오는 지금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예, 뭔가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한 네. 미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동남아 지역에서 수출 많이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분기의 매출과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별 매출도 한번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쪼개서 보시면은 그렇네요. 어디서 매출이 크게 올라온지 눈에 네. 보일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팔로우 하실 때는 체크할 부분들이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크림, 그걸 이제 선케어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그럼 장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미국은 선크림이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원료 일반 의약품?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다 네네네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생산 시설 관련해서 FDA 검증을 받은 유일한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케어 쪽에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기업이고요.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나요? 네, 두 네. 번째 기업 P&K 피부 임상 연구 센터인데요. 오, 그거 좀 어, 낯설게 좀 느껴집니다. 네, 여기는 사명이 좀 나오지만 연구 네. 센터라고 나와 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CRO라고 많이 부르기도 음. 하는데요. 인체 적용 시험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화장품은 대체로 이런 임상 연구 센터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만이 예. 판매가 됩니다. 동사가 국내에선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기업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내부 조직적으로 이런 인체 적용 시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인디 브랜드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죠. 예. 이 브랜드사들은 내부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없죠, 규모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P&K 피부 임상 연구 센터를 찾아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대규모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제품의 신뢰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역시나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 인체 적용 시험 관련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600만 건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탑픽으로 꼽힐 수밖에 없고요. 동사 역시 올해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지금 추정치가 270억에 영업이익이 60억. 작년에 영업이익이 30억대였거든요. 39억. 근데 올해 60억대니까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동사가 이제 화장품 뭐 인체 적용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뭐 건기식 다양하게 인체 적용의 수요가 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네.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 부분도 있고 자회사 중에서는 화장품 연구 개발 대행업도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주목해볼 부분이 그 의료기기로 나오는 화장품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기기요? 네네, 이 등을 받았고 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건데 이런 제품들이 하나의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 그러면 동사 입장에서는 단순 임상을 해주는 뭐 연구센터가 아닌 뷰티 테크 기업으로 올해는 발돋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동사 이익 대비 실적을 보시면 PER이 지금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최근에 이런 쪽이 PER 거의 20배, 30배 왔습니다. 30배까지. 네, 근데 지금 10배 정도 거래되고 있으니까 주가 굉장히
싸게 이제 거래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 주가가 한 단계씩 더 레벨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실 때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피부 임상 그런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거쳐가는 공동문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고객 기반 수요가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렇게 테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약간 AI도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맞나요? 사실 그런 쪽으로도 가고 있는데 너무 이 화장품을 그 AI까지 접목을 좀 시키려고 네, 하니까 네, 네, 요새는 네. AI 관련된 그 기업들이 원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평이해지다 보니까 네. 좀 본연의 어떤 사업과 좀 특화될 수 있는 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쪽으로도 지금 확장에 대한 매력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예. 글로벌 그 사실은 브랜드사들도 예. 한국 시장 진출 이런 거 할 때는 동사를 많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나올 제품들에 대한 피부 임상 연구, 인체 적용 네. 시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수요도 늘 것 같고 역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도 동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그전 기반돼 있는 것 가지고 네.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름이 좀 깁니다.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K뷰티 세 가지 기업 분석해드리는데 마지막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케어 받고 네. 두 번째는 피부 임상 받고 세 번째는 색조 가나요? 네, 색조인데 네. 정확하게는 큰 섹터로 볼 때는 카테고리로 볼 때는 ODM, OEM 업체 중에 ODM, 가져온 OEM.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메이드 이렇게 인 알고 코리아 있는- 이거네요. 네네네, 메이드 인 맞습니다. 코리아. 예. 우리가 뭐 한국콜만 이제 코스맥스는 네. 원체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단에서 제가 좀 정보 발굴해보고자 가는 기업이고요.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고요. 동사가 뭐 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색조 중심으로 이제 ODM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초까지 네.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지금 공장을 청주에 새롭게 짓고 있거든요. 결국 ODM, OEM 제조 기반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공장을 계속 늘려야 돼요. 예. 이게 결국 매출과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증설 말씀하시는 네, 장치 산업이죠. 그래서 예. 증설하고 나서 거기에서 매출 이익을 이제 늘리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 제가 발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사 역시 올해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지금 3천억, 영업이익이 290억, 당기순이익은 183억까지 전망되고 있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20억 정도로 약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한 3년간 이렇게 이익이 좀 꺾였다가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되돌아 올라오고 있고요. 약간의 이제 경쟁과 그다음에 이제 고정비 부담 이런 게 살짝 그때는?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매출이 일단 외형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고정비가 이제 깔린 상태에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서 올해는 이익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CNC 인터내셔널도 국내 그 OEM, ODM 업체 항상 투탑 종목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아랫단에 이런 기업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뭐 지금 시총이 한 3천에서 4천 올라왔거든요. 조금씩 더 올라가는 이제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원래 이제 색조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기초 라인까지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거고 청주 공장 증설 이슈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실적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주요 포인트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OEM, ODM 업체 제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도 되게 좋게 봤던 것, 몇 해 전부터 좋게 봤던 것들은 네. 중국에 이제 공장 엄청 지었거든요. 결국에 중국의 브랜드사들이 늘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업체가 중요했는데 그 역할을 국내에 있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했던 거고요. 지금도 국내에 많은 인디 브랜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브랜드사들은 결국 화장품 제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CNC 인터내셔널과 같은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오는 거죠. 그런 수요가 앞으로도 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을 글로벌리 많이 찾는다고 하니까 K뷰티의 붐을 타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고 더 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더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어렵긴 하지만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뭐가 네. 될까요? 지금 시점의 탑픽으로 가장 좀 유니크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름이 좀 길었던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가 제가 볼 때는 업종도 좀 그렇고 뭐 사실 상장사 중에 비교군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거론도 안 되고 그런 게 독보적인 있는데, 느낌이니까. 네네 이런 기업들이 어떤 독특한 그 틈새 내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돋움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P&K를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가 인체 적용 시험 1위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별다른 경쟁자가 없다.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또 중요하더라고요. K뷰티,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자꾸 보게 되는데 이 기업을 탑픽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하니까 대표님 오늘 알려주신 그런 K뷰티의 매력들 실적 안에서 꼬박꼬박 점검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가 반도체 얘기만 했다가 이제는 반도체 안에 뭔가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K뷰티 아주 적절한 시점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업들 잘 발굴해서 마켓나우 2부에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독립 리서치 아리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그야말로 역대급 성적표를 던졌다. 1분기 매출 1,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50조 원을 넘기며 시장의 기대를 가뿐히 뛰어넘었다. 가장 놀라운 건 수익성이다. 순이익이 무려 81%나 급증하며 6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공지능 열풍 덕에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성장을 견인한 결과다. 검색 광고 수익도 19% 늘어 건재함을 과시했다. 알파벳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다.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린 최대 1,850억 달러, 약 250조 원으로 잡았다. AI에 올인해서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선전포고다. AI가 비용이 아닌 현금 흐름과 성장의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대형주까지 실적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이 중요한 시점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위 1%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 1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여전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STC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는 임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낙폭이 컸습니다. 현재 고수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반도체는 반도체와 로봇 섹터 함께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주가는 하락하지만 고수들은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종목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됐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강하고 그리고 요즘에 히트 종목인 삼성전기가 지금 거의 8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파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업에 진짜로 돌입하게 된다면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타격이 있음을 지금 노조원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지금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금 상황이고요. 실제로 만약 정말 진행이 된다면 타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아무래도 삼전보다는 SK 하이닉스로 혹은 삼성전기로 SK 스퀘어로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도 강세가
후자 쪽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것과는 별개로 실적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실적이 좋은데 다른 이슈로 흔들리는 상황이죠. 이게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게 좋은 건지 실적이 이렇게 좋아서 싸우는 것을 좋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직원분들이 받는 성과급에 비해서 삼전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이 좀 스스로 탐탁치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촉발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황이라고 모든 좋은 호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서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 오늘 10시에 잠정 실적 발표에 이어서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잠정 실적 발표는 며칠 전에 있었고요. 확정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이제 각 그 섹터별로 모든 실적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컨퍼런스 콜도 바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최첨단 공정,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라고 하죠. 선단 공정의 지금 가동률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최대치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옆에 들어가는 HBM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첨단 공정의 가동률이 최고치로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돌릴수록 나오는 것을 족족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워낙에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멈추면 큰일이 나니 우리의 성과급 요구를 들어달라. 지금 이 요구인데 참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얘기와 노조원들의 파업의 어떤 그 그림과 오버랩이 되면서 약간 좀 꺼림직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워낙에 지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 주가는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향후의 향방은 아까 말했듯이 그 노조의 파업이 진행이 실제로 되는지 아니면 잘 봉합이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순매도 종목 보여주세요.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펀더멘탈은 튼튼하니 아직 좀 두고 봐야 한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이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떨어지지만 고수들은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왜 엇갈리고 있는지, 고수들은 왜 사들이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고수들이 사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네이버가 정말 안타깝죠. 자, 지금 제가 LG전자를 며칠 전부터 얘기 드렸는데 이따가 또 나올 테지만 LG전자 같은 아픈 손가락마저도 지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또 아픈 손가락이죠. 네카오. 이거 언제 살아났는지 도대체. 자, 지금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가 AI 시대에서 뭔가를 못 보여줬어요. 네이버. 물론 아마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존 쇼핑몰 저렇게 잘 돼서 그걸로 아마존 웹서비스 1위에 올려놓은 거 아니냐. 그건 결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요. 네이버 쇼핑몰 잘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쇼핑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네이버가 지식인 서비스를 했을 때만 해도 자, 지식인 서비스가 상당히 좋죠. 지금 LLM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그거 지식인 아니야? 맞아요, 지식인인데 문제는 뭐냐? 속도가 인간이 대답하는 속도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질문을 그럼 지식인에 올려놓고 며칠 동안 기다리실 겁니까? 챗GPT에 올려놓으면 바로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인은 옛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LLM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AI 시대의 아이템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네카오의 어떤 그런 늦은 부분이 지금 주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쇼핑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쨌든 쇼핑몰로 돈을 지금 벌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죠. 지금 주가가 21만 3천 원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주가가 1년 전의 흐름으로 똑같이 돌아가서 2025년도 초에 바로 이 가격이었습니다. 주가는 7천을 가고 지금 삼전 하이닉스는 뭐 고공행진을 하고 거기서 파생된 삼성전기 및 뭐 한미반도체 지금 뭐 두산 이런 종목들이 날아가는데 왜 네이버 카카오는 이러고 있나. 어쨌든 초고수들은 이 종목을 선택한 것은 아마 초고수들이 수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배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초고수들이 샀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초고수들은 초고수인 만큼 그 전에 엄청난 이득을 봐서 그것들을 이제 이 안 간 종목에 조금 씨앗을 뿌리는 약간 정찰병의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순매도 종목 볼까요? 네, 이렇게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로 황제주, 효성중공업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고수들도 팔아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현대 오토에버, 로봇주들 섹터 내에서도 흐름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건설, 건설주 고평가 논란 속에 차익 실현 좀 함께 내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성 DS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다가 오늘 고수들의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매도 우위 함께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효성중공업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IBK 투자증권에서는 400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고수들은 팔자세 보이고 있는 게 좀 의문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현재 490만 원까지 제시가 됐는데 위원님, 앞으로 효성중공업 좀 더 올라갈까요?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자, 지금 400만 원을 찍고 397만 7천 원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주당 가격이 가장 비싼 주식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코로나 때 여러분들 효성 TNC라는 종목 기억나시나요? 효성 TNC라는 종목이 정말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장갑의 원료를 만든다고. 그리고 뭐 집안에서 무슨 홈트를 한다고 해갖고 집안에서 레깅스의 원재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효성그룹에 효성중공업이 또 대박이 났어요, 이번에는. 자, 효성그룹만 초고수들이 만약 타고 다녔다면 정말 대박이 났겠죠. 자, 효성중공업은 오늘 약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초고수들 제외하고 말이죠. 저 개인이죠. 개인 중에 초고수들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잡히는 이 수급 집단이 보통 못 따라갑니다. 항상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일어나야 주가가 오르고 개인은 항상 뒷땅치고 손해를 보죠. 그런데 효성중공업은 여기 초고수 개인들이 몰려 있어서 그런가 잘 따라가는 측면에 속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도 7월 달부터 거의 1년간의 흐름이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로 진행되어 온 흐름이었는데 보시면 효성중공업은 개인 투자자들도 흐름을 놓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많이 웃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잡힌 수급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꾸준한 흐름을 따라가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전부 다 이건 쌍끌이가 아니라 그러면 쓰리끌이죠. 쓰리끌이 매수가 이런 게 보통 안 나오잖아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반대해서 개인은 항상 매도를 치는데 지금 같은 방향으로 다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냥 한쪽 방향으로 모두가 같이 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지금 진행이 계속 되기 때문에 40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에서 잠깐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사실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또 플러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죠. 자, 지금 물론 RSI는 과열권에 있습니다만 과열권은 이미 여러분들 2025년도 초반에 과열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중간에 팔면 바보가 되는 게 뭐냐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과열권에 들어가서 뜨거울 것 같아서 너무 뜨거우니까 버려버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스타일인데 과열권에서 뜨거운 상태로 계속 가버립니다. 그냥. 그럼 이제 한 번 던지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보시면 11선도 10개월 선도 닿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효성중공업이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 게 효성중공업이 옆으로 우리 자탄이라고 아시죠? 요즘에 이란이 쏘는 뭐 집속탄이 터지면서 여러 개 막 수백 개 자탄이 날아가는 약간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효성중공업 미사일이 날아갔더니 그 포탄 그 껍데기가 터지면서 자탄이 싹 다 부러져가지고 옆에가 파괴되는 이거 미사일은 파괴되지만 이거는 옆에다 불꽃을 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선, 광케이블, 전력 설비 오늘 섹터 중에서 3탑입니다.
자, 이런 대로 지금 다 퍼진 거죠. 대원전선, KBI 메탈 거의 상한가 수준이고요. 강통신에서 서울 바이오시스는 이미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전력 설비에서도 선도전기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뭡니까? 결국 이 효성중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까지 이 전력 설비 3사가 엄청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자 전력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럼 변압기를 이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케이블까지 간 겁니다. 거기다가 전쟁 이슈로 구리 가격 급등하죠. 피복에 입히는 나프타 가격 급등하죠. 이것까지 전쟁 이슈까지 더해져가지고 노후 인프라 관련 수혜주에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에 전쟁 이슈까지 더해갖고 지금 폭발해버린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버블을 찾으러 떠나볼까요? 네, 버블맥 통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전선이 강합니다. 대한전선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영업이익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AI 신규 데이터 센터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오늘도 전선주 높게 튀어올랐고요. 또 태양광 관련해서는 한화솔루션의 긍정적 실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 엔지니어링의 미국 태양광 발전 사업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 긍정적인 모멘텀 받아가면서 태양광 역시 빨간불로 켜졌고요. 이외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로봇주 강한 흐름 보였고 국제유가 상승에 정유주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빠지고 있는 섹터로는 어제 강했던 화장품은 파란불로 바뀌어서 시그널 포착이 됐고요. ABL 바이오의 파트너사 컴퍼스 테라퓨틱스의 담도암 치료제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했던 여파를 받아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로 가파르게 올랐던 건설주도 오늘은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 로봇주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어제 국내를 방문해서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을 방문해 피지컬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중 두산 로보틱스를 방문해서는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전해졌고요. LG전자를 찾아서는 이 홈 로봇을 AI 로보틱스 플랫폼에 좀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프리마켓 장에서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모멘텀에 의한 좀 단발적인 상승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로봇주가 계속해서 좋을지 전망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한 가지 종목을 뽑아보자면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젠슨왕한테 저는 명예시민권을 발급하고 주민등록증도 드려야 된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젠슨왕한테 진짜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젠슨왕이 언급할 때마다 한국 기업을 꼭꼭 집어서 언급해주고 이번엔 또 장녀가 직접 등판하여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악재를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지금 젠슨왕하고 젠슨왕 장녀는 가는 곳마다 호재를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길게 갈 것인가 이미 사실 움직이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현대자동차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 전차군단의 퍼즐이 맞추어진 게 언제부터냐. 반도체가 외롭게 투톱이 달리고 있을 때 전차군단의 퍼즐을 맞춰준 게 바로 CES에서 아틀라스 로봇이 공개되면서 현대차가 느닷없이 급등을 하고 현대모비스 주가 보십시오. 그렇게 옆으로 기던 종목이 갑자기 튀었죠. 왜 튀었을까요? 갑자기 현대차를 쓰는 사람들이 공업사에 가가지고 부품을 많이 갑자기 교체를 해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아니죠.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떨어지면서 피지컬 AI가 붙은 거고 젠슨왕이 그 말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지금 그게 어디로 옮겨 붙었냐? LG전자, 두산 로보틱스로 옮겨 붙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 이 흐름은 계속 진행되는 흐름이었고 단발적인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아까 노조, 현대차 노조 파업에서도 나왔고 삼성전자 지금 노조 파업 그 얘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로봇으로 대체된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도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이거든요. 자, 피지컬 AI가 뭔가요?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죠.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이제
만질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이 피지컬 LLM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챗GPT, 피지컬 제미나이 이런 애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LG전자, 현대차는 뭐가 유리하냐? 현대차는 자동차, 그리고 LG전자는 뭐 세탁기, 공기청정기. 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들이죠. 거기에 LLM이 탑재되면 이제 똑똑한 바로 피지컬 AI가 되는 거죠. 그리고 LG전자가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현대자동차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판매량이 안 나와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주가가 안 가다가 도대체 뭐가 붙으면 안 되나, 테슬라처럼 왜 저런 자율주행 뭐 무인 저런 거 안 붙냐, 전기차 하는데 왜 전기차는 안 붙어, 이러고 있는데 피지컬 AI로 터져버렸죠. LG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애플과 하려다가 붙을까 말까 왜 안 붙어, LG전자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삼성전자는 되는데 반도체를 할 걸 그랬나, 그러다가 피지컬 AI 붙으니까 지금 불붙듯이 날아가고 있죠. 자,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지금 섹터가 구성된 것 중에서 나우 로보틱스가 18.51, 한국 PIM이 11.06, 아지넥스텍이 3.83 뭐 이렇게 오르고 있죠. T-로보틱스 싹 있는데 나머지 모든 종목이 코스닥인데 LG전자 혼자만 코스피 종목입니다. 굉장히 귀하죠.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자 버릴 수 없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자를 수가 없는 손가락이에요, LG전자는.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LG전자 제품들. 자, LG전자의 피지컬 AI가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버블로 정유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 크기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이 이란 붕괴를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 수출국 탈퇴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브렌트유가 무려 4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HD 현대와 GS가 오전에 좀 좋긴 했습니다. 여기에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렇다면 이 정유 센터 특징이 좀 종전 협상이나 전쟁 상황,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말 급등락을 반복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분들은 이게 들어가는 타이밍이 맞는지, 언제 빼야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타이밍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좀 가려서 봐야죠. 뭐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중소형 테마기가 있는 종목하고 정말로 진정한 테마가 되어서 섹터로 형성된 종목하고 가려서 매매도 접근을 해야죠. 자, 지금 일단 WTI 간밤에 6.95% 급등,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106.88달러로 되면서 지금 2025년도 3월 달에 119.48, 거의 120달러를 갔었거든요. 다시 그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고 있습니다. 자, 브렌트유는 뛰어넘었어요. 이미 유럽의 브렌트유는 118.03달러가 되면서 3월 달 가격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지금.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바이유는 2026년 3월 달에 137달러였는데 지금 일단 105달러에 있는데 다시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3대 유종이 일단 다 급등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이제 뭐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 사실 S-오일을 볼 수가 있겠죠. 자, S-오일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 달에 18만 원 가까이 갔다가 쭉 뻗었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냐? 이거 약간 그 전력주랑 약간 비슷해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뭐 물론 그거는 데이터 센터가 붙어서 더욱더 강하긴 합니다. 정유주가 데이터 센터가 붙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이 비슷하냐면 대형주, 중소형주의 흐름이 옮겨가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이 대형주가 강하다가 조금 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전선주 이런 데로 옮겨붙었죠. 조금 작은 곳으로 시가총액이. 그런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S-오일이 순수 이 정유회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HD 현대에 현대오일뱅크가 있지만 HD 현대는 조선 중간 지주회사잖아요. 그 안에 현대오일뱅크만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얼마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S-오일은 그냥 순수 정유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회사잖아요. 거기에 SK이노베이션의 정유분을 얼마큼 따로 떨어뜨려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100% 연동되는 건 S-오일입니다. 그래서 S-오일을 기준으로 보는데 S-오일은 지금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중소형주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죠. 자, 예를 들어 지금 남해화학을 볼 건데, 자, 이거 보시면, 자, 지금 이번 달에는 남해화학이 더 움직이고 있잖아요. 중소형주가. 근데 남해화학은 그럼 정유주냐 뭐냐 다 얽혀 있어요. 보세요. 주유소 섹터에도 남해화학이 있죠. 자, 물론 HD 현대 아까 말한 대로 있죠. 왜냐하면 HD 현대 아래에 그 아래 자회사 중에 HD 현대 오일뱅크 넣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주유소. 그게 있기 때문이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테마기 강한 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근데 농업 섹터에 가보세요. 농업 섹터에 가면 남해화학이 또 있네요. 밑에 KG케미칼, 조비, 효성, OMB 있죠. 아, 이거 비료 종목이야 그러면? 이럴 수가 있죠. 근데 보니까 남북 경협주에 갔더니 또 있네요. 왜냐하면 비료주가 남북 경협주가 거기에 속한 이유가 남북의 사이가 좋아지면은 그 북한에 안 좋은 땅에 비료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비료주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경협에도 속해 있죠. 지금 이렇게 다 걸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주유소 종목에도 겹쳐 있거든요. 주유소에 왜 겹쳐 있냐면 이 그 유류 탱크를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오르면 유류 탱크를 임대해주는 사업이 더 활발하게 될 것을 지금 감안을 하여서 이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남해화학 같은 게 오르는 흐름이 HD, 현대 지금 앞에 나왔던 이런 그 정유사들, S-오일 이런 것들이 미리 움직이고 나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S-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 조금 더 유가 상승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위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옳고 남해화학이라든가 흥구석유라든가 중앙에너비스는 테마기가 강하고 중소유주니까 조금 단타 위주로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꼬마 버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유와 로봇 섹터에 이어서 다음 꼬마 버블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오늘 AI 소프트웨어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 버블 저기 보시면은 조금 오른쪽 상단 구석에 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피지컬 AI가 강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아까 LG전자 얘기도 했고 현대차 얘기도 했잖아요. 피지컬 AI가 쉽게 말해가지고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 건데 그 몸이 예를 들어 터미네이터 영화 로보캅 영화 보셨죠? 거기서 걔네가 찡하고 딱 다운될 때 왜 다운되죠? 그 소프트웨어 망가지면 갑자기 눈이 쫙 감기면서 터미네이터가 멈추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피지컬 AI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전자 이런 몸을 만드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럼 이제 두뇌도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금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AI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지금 시선 AI라는 종목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종목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지금 걸쳐 있는 상태거든요. 시선 AI가 영어가 아니라 시선은 한글이고 AI는 영어입니다. 자, 상장하고 나서 쭉 빠져가지고 주가는 조금 지금까지 안 좋았는데 요거는 시선 AI가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요즘에 뉴스에서 말 많았죠. 얼굴 인증을 하는데 부장님 얼굴 사진을 스프린트 해가지고 눈만 뻥긋 뻑 들어가지고 여직원이 딱 해갖고 했는데 인증이 돼버려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인증으로 잘 계좌 개설 같은 거 안 하시죠? 해킹 당할까 봐. 근데 여기서 이제 시선 AI는 그 해킹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의 로보틱스 회사 중에서 만드는 게 있는 게 집게 로봇을 만듭니다. 제가 꼭 필요한 건데 저는 감자칩을 먹으면서 이 넷플릭스를 볼 때 정말 짜증난 게 뭐냐면은 이 손가락에 너무 많이 묻어요. 그거 씻으러 가기가 너무 싫거든요. 중간에 넷플릭스 보다가. 근데 이 집게 로봇이 잡아서 그걸 먹여줘요, 이제. 그 로봇이 정말 싸게 나온다면 구입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 AI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AI를 다 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말한 것에서 파생된 거죠. 현대차의 아틀라스로 촉발된 이 피지컬 AI가 젠쌍의 자녀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랑 LG전자에 방문을 하면서 다시 또 촉발됐고 거기에서 낙수 효과로 소프트웨어 AI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후발로 소프트웨어 AI 회사도 노려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 아까 초고수들에서 보셨죠? 초고수들이 왜 네이버를 노릴까? 저렇게 꽁꽁 처박혀 있는 것에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시선 AI도 18,590원에 2023년도 5월 달에 상장을 하여서 3,510원까지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모멘텀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있죠. 뭔가 밑에서 한 방
터트릴 가능성이 지금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꼬마 버블로 한번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몸체에서 넘어가서 이제 두뇌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시면서 AI 소프트웨어 지목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신일섭 위원님과 시장 진단해보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FOMC에서의 매파적인 금리 동결과 유가 급등으로 미국 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일제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국내장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출발했는데요. 다만 아직 호르무즈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의 힘이 좀 빠지면서 코스피가 6,7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0.21%가량 상승하면서 6,707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다시금 조금 올려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7%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낙폭을 조금 회복한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1,20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이 0.37%가량 상승하면서 1,010선 부근 지나갑니다. 반도체 투톱이 힘이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쏠리는 가운데 낙폭을 좀 회복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오늘 코스피가 다시 6,700선 위에서 마감할 수 있을지 장중 최고가 부근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3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전장 들어서 매수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 중인데 매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개인이 3천억가량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피는 담지만 코스닥은 팔고 있고요. 기관도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합쳐서 메이저 주체가 2,800억가량 수급을 뱉어내고 있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올랐습니다. 1,480원 선으로 올라왔고 호르무즈 위협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국제유가가 급등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1,480원 선 위에서 출발한 이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86원 선 지나가면서 고환율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LG전자가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액을 경신하고 로보틱스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장 초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가 강세는 전날 발표한 1분기 확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은 역대 1분기 중에 최대 규모였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9% 급증하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로보틱스 부문에서의 성과도 눈에 띄는데요. LG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공식화하고 감속기 내재화를 추진하는 등 로봇 포트폴리오 확장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력 사업의 견조한 실적에 로봇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통해 확인된 이익 체력 개선 흐름이 향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교보증권은 오늘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LG전자 5%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2천 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 붙으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7% 넘게 상승 중입니다.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로봇 실행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10만 9,900원 선 지나갑니다. 나우로보틱스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19% 가까운 급등세 2만 7,950원 선 지나가는데 오늘 또 합병 이슈까지 있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하나솔루션이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과 또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소식에 힘입어 장 초반 급등했습니다. 특히 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올해 1분기 매출은 2조 1,109억 원, 또 영업이익은 622억 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85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딛고 한 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반등은요, 미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을 겨냥해 세운 강력한 관세 장벽 덕분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103에서 249%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대규모 제조시설을 보유한 하나솔루션은 이러한 수입 규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라이벌인 중국 업체들이 빠진 틈을 공략해서 미국 시장 내 매출과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하나솔루션 주가가 9% 넘게 급등하며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52,4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호실적 발표한 HL 현대에너지솔루션도 7% 넘게 상승 23만 2,500원 선 지나갑니다. 그리고 브렌트유가 120달러 선에 근접한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다시금 부각되고 있고요. S에너지 같은 태양광주들 21% 넘게 급등하며 2,77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 4개사가 올해 1분기 일제히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 확대와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빅테크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현지 시간 29일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증가한 1,09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MS도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한 82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아마존의 1분기 매출도 1,8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클라우드 부문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넘게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선 또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33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부문에서만 영업이익이 53조 7천억 원을 써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 상승에서 좀 하락으로 가닥을 바꿨습니다. 0.5%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22만 4,750원 선 지나갑니다. 장 초반 잠깐 23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은 그래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30만 원 선 지지받으면서 130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좀 소부장단이 굉장히 강한데 한미 반도체가 7% 넘게 오르면서 38만 3,5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39만 원 선까지 넘어서면 신고가 경신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비전도 9% 넘게 급등하면서 8만 9,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4월 한 달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5월은 통상적으로 세린 매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쉬어가는 달이었는데요. 다만 반도체가 이끄는 AI 랠리로 이번 5월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시장의 힘은 아무래도 유동성 그리고 실적일 텐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김영진 SP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월 연준 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그에 맞서서 굉장히 고난의 세월은 있었는데 마지막 FOMC 기자회견까지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파월 의장이 금리 관련한 얘기는 변동이 없을 거라는 건 시장이 다 알고 있었는데 시장이 오히려 이제 봤었던 건
추가로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금리를 내릴 것인지, 뭐 아니면 다시 또 동결을 할 것인지. 근데 사실 이제 그 다음 후임자가 결정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파월 의장이 얘기할 이유도 없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3명의 의원이 좀 매파적으로 좀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왜 매파적이냐 하면은 추가적인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가 인하를 더 고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그 문구에서 추가 인하 요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문구가 그렇게 과연 매파적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가 흐름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게 이제 매파적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매파적인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0년물 금리가 그 얘기 이후에 4.4%대 진입을 해서 좀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시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보니까 시장이 좀 화들짝 놀라는 척을 하긴 했는데 그 현실을 인식을 하는 그런 내용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은 소화를 했다 이렇게 FOMC를 정리를 해주시는군요. 네. 금리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걸로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에 통화정책 회의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있었고 또 이제 유럽 쪽도 오늘 이제 결론이 날 텐데 네. 그쪽에서 금리들을 다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이제 거의 결정적인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악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물가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을 표해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저표인데 일본이 맨 아래쪽에 푸른색 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이 그 위에 있는 이제 회색 선 이렇게 두 가지 선이 있는데 비교해 보면 물가가 그렇게 일본이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인상을 한다 한들 뭐 추가적으로 과연 인상을 할까 그걸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진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오른쪽 표는 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쪽에서의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그 물가 압력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 내수가 문제가 돼서 과연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환율을 조정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저렇게 금리 인상을 계획했던 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기업은 아닙니다. 대기업 위주로 금리가 임금 인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을 놓고 보거나 아니면 코어 인플레이션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많이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담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통화정책 회의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엔약세가 지속이 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개입 이런 부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제 예. 금리가 일본 쪽에서 나오면은 해외 투자를 엔화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네. 그런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금들이 해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 그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자산시장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엔화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엔달러가 저렇게 높이 올라갔다라는 게 그러니까 붉은색 선이 엔달러를 지금 표시하는 건데 2024년에 개입을 했을 때 그 레벨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엔달러가 160 레벨까지 올라온 거죠. 시장에서는 저거 162 이전에 한번 개입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외 IB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곧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높이 올라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추가적인 인하가 만약 된다라면 저렇게 안 올라갈 텐데 저렇게 올라갔다라는 건 금리 인상을 또 추가로 안 할 가능성을 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엔달러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추가 인상을 하는 그런 부담이 없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시세다. 이걸 놓고 보면은
부담이긴 부담인데 저게 뜻하는 거는 결국에 또 금리 쪽에서의 부담이 옅어지기 때문에 얕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저쪽으로 개입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도 안 좋은 일인가? 그걸 또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다 보기보다는 충격이 얼마일까? 그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장 개입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때 이제 엄청난 시장에 쇼크를 줬었잖아요. 그걸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아까 말씀드린 2024년도에 저렇게 높았었던 레벨, 그 160 레벨까지 갔었을 때 2024년에 개입이 나오면서 뚝 떨어지면서 이제 청산이 나오고 시장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숏 포지션을 따져봤을 때 엔화의 숏 포지션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그걸 따져보면 저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에 지금 현재 시점이고 왼쪽에 좀 중간 정도 가면은 2024년 4월과 8월 이렇게 좀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게 있죠.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숏 포지션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4월 달하고 8월 달에 개입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상태.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많을 때 그런 개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빠르게 자산시장에 무겁게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포지션 자체가 좀 거의 절반 수준이죠.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보니까 지금 한 94,000 계약 정도가 마이너스고요. 매도 포지션이 그렇게 94,000 계약이 있고 2024년 좀 많았을 때가 18만 계약 그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만약에 개입이 좀 세게 나와가지고 저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서 부담을 더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려가는 속도에 있어서는 2024년보다 좀 적을 것이다. 뭐 포지션이 절반이기 때문에 딱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내려가는 압력이 그때보다는 약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설사 청산으로 인한 매물 압박이 나오더라도 자산시장 쪽으로 충격을 주는 일은 그렇게 2024년을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차기 의장 케빈 워시의 주목이 더 가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는 바라는 뭔가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는 그거가 좀 비슷한데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연준 자산 축소 이런 부분이 함께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리 인하는 사실 이제 이분이 그 연준에 다시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연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지금도 저렇게 세 명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고 뭐 한 명은 또 다른 이유로 또 반대를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반대한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본인이 주장했었던 계획했었던 그런 금리 인하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특히나 그때 저 사람이 이 패드 임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재직 당시에 그때가 저 2006년입니다. 맨 왼쪽이요. 지금 자산 추이를 보시고 계신데 아주 낮은 레벨에서 일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패드 자산이 한 8천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계속 올라가죠. 2008년에 금융위기 나타나고 또 팬데믹 위기가 나타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휙 올라간 겁니다. 그때 저 가운데 설명이 뭐냐면은 워시가 이제 관뒀을 때 저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저렇게 이탈한 그런 사람이 과연 다시 돌아와가지고 조직을 잘 형성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다. 이게 워시가 등장했을 때 맨 처음부터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런 식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과연 조직을 잘 이끌어가서 원하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3명, 4명 이렇게 뜻을 달리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워시한테 상당히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파월 의장이 자리를 관두느냐 안 관두느냐 당장에 관두느냐 안 관두느냐 그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게 4사람이나 반대를 하고 지금 조직이 그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워시한테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당장의 그런 금리 관련된 문제도 문제겠지만 자산을 이제 축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늘어난 자산을 지금 워시는 금리 인하를 하는 대신에 저 자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좀 균열되어 있는 모습이 금리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다시 복귀했을 때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연준이 자산을 줄이다가 작년 말부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중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단된 자산 매각을 다시 한다라는 건데 예. 그럼 시장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죠. 예. 예. 그걸 이제 줄이면은 국채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누군가 그걸 받아줘야 되죠. 네네네. 근데 지금도 페드가 저렇게 자산을 줄이고는 있는데 저 표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둥그렇게 다시 올라온단 말입니다. 저거는 QE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QE라고 얘기 안 하고 싶다 분명히 뜻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할 때 돈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페드에서 저렇게 사주기 때문에 자산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저 상황에서 과연 매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단기 자금 시장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매도를 하면서 자산을 지금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면서 줄이려면은 받아줄 사람, 말씀하신 대로 받아줄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받아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파월 의장은 원래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조율을 맞추지 않았지만 워시 같은 경우는 좀 맞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연준 자산을 줄이면서 다른 쪽에서 받아가는 것. IB 쪽에서 받는 그런 지금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 수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금융 완화를 해주면서 그 국채를 받아주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은 그게 지금 확 증가하고 있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저렇게 IB들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 모습을 베센트 재무장관은 더 확대해 줄 수 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워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저런 식으로 유동성 증가를 해줄 수 있는 IB들이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준다면 국채를 받아주면서 더불어서 금융기관 쪽에서는 돈이 남는 그런 유동성을 다른 자산 쪽으로도 투자할 수 있겠다. 그쪽도 우리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럴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재정 부담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시장이 원하는 바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도 봐야 되고 차기 연준 의장이 좀 고려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긍정적인 모멘텀도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히려 워시를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유동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5월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월에 네. 이 4일부터 6일 사이에 미국 재무부의 반기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수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긍정적인 시장 영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실적이 오늘도 뭐 IB들 실적이 IT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드 선행 PER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조금만 올라오면 저 위에 푸른색으로 제가 박스를 만들었는데 저게 실적으로 봤을 때 저항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유동성이 받쳐주는 붉은색 지지선이 있는데 위쪽에서는 푸른색으로 그 실적이 좀 위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고 실적은 다음 분기에도 좋아지겠지만 지금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추가 상승 때 나타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저러한 박스권 상단에서의 이제 저항도 생길 만한 그런 시점이다.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라 상승의 속도는 5월 달에 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점으로 좀 5월 보면서 전략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 시즌이고 또 FMC 이슈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경제 체력을 살펴보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진 SP 리서치 대표의 분석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일정과 특징 종목들,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1분기 GDP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오후 저녁 들어서는 여러 경제 지표들, 1분기 PC를 비롯해서 다양한 고용 지표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또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GDP 추이와 우리 종목 섹터별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DP 속보치 기준의 추이입니다. 이 속보치 기준이고요. 2025년 1분기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의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간 소비가 좀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3%대로 회복을 해냈고요. 이후 좀 원만한 좀 성장을 유지를 하다가 3분기에 4.3%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당시에 좀 금리나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하락했다는 좀 그런 반응과 미국 경제는 정말 탄탄하다라는 반응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4분기 때 셧다운의 영향을 받으면서 1.4%로 일시적 둔화를 맞이합니다. 이어서는 GDP에 따른 또 우리 증권가의 예상치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은 2%에서 2.1%로 고용 지표가 탄탄하기 때문에 예상치 상회할 걸로 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고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딱 예상치에 부합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가장 보수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된 만큼 예상치를 하회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GDP가 발표되었을 때 우리 경제 지표가 어떻게 좀 변화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때는 나스닥과 다우 모두 크게 주저앉았고요. 코스닥의 경우 금리나 기대감에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2분기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환호했고요. 또 코스피와 코스닥에도 외인과 또 기관의 매수세가 달라붙었습니다. 네, 3분기 경우에는 코스피는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GDP가 좀 오르게 될 경우에는 미국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오르게 됐고요. 금리나 기대감과 환율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성장주, 방어 소비재주는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